네, 소개받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이수원입니다. 예. 저는 ESG가 무엇이고, 그다음 투자자 측면에서는 어떤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나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순서는 ESG가 무엇인지 먼저 정의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ESG가 기업과 투자자 측면 양쪽에서 어떻게 중요한지를 살펴본 다음에 자연스럽게 책임 투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책임 투자에 요즘 가장 뜨겁게 나타나고 있는 주주 행동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주주 행동주의 중에서 이제 일종의 투자자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SG란 최근에 엄청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뜨겁게 관심을 받은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매일매일 ESG와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기업 쪽, 그 다음에 투자자 측에서도 저희 쪽으로 ESG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의들이 오고, 사업을 제안하고, 그 다음 자문을 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ESG는 뭐 다 아시다시피 E는 환경, environment의 약자고요. S는 social, 그 다음에 G는 governance, 지배구조를 뜻하는 건데요. ESG라는 단어가 이제 상징하는 것은 과거 주주 중심의 자본주의에서 이제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자본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죠.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주주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 고용돼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또 기업과 같이 일을 하는 협력사와 경쟁사, 그다음에 기업의 제품을 사는 소비자, 그다음에 기업이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사회, 그다음에 이거 뭐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기업이 가장 요즘 중요시해야 하는 환경, 그다음에 정부, 이런 다양한 유형의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주주를 중심으로 경영을 했었다면 이제는 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최근에 기업들이 내놓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 보시면, 그 예전에는 주주 여러분 혹은 뭐 주주 여러분께 라는 식의 인사를 시작했다면 이제는 이해관계자 여러분께라는 식으로 인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들도 이제는 이해관계자들을 더 중요시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ESG가 대략적으로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ESG 각각에서 과연 무엇을 살펴봐야 되느냐를 좀 찾아보면 요즘 환경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환경이라는 거는 굉장히 광범위하죠. 이제 환경에서는 오염 방지를 하는 것도 포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원 고갈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 최근에는 기후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파괴한 환경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그다음 또 사회로 넘어가 보면 사회에도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있는데요. 인권, 노동, 그 다음에 공정거래, 소비자 이슈, 지역 사회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거고요. 지배구조 쪽으로 가면 그나마 이 세 가지 중에서는 가장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주주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사회는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감사기구는 그 다음에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전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주와 이해관계자들과의 공시를 통한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의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는 다들 느끼고 있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ESG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기업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지, 이렇게 주주 가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다른 이슈에 역량을 쏟게 되면 그 자체로 주주 가치에 해를 끼치는 행위다, 이렇게 봤다면, 현재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생겼습니다. ESG를 도외시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ESG라는 게 더 이상 주주 가치와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고요. ESG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주주 가치에 해를 끼치는다라고
인식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아지고 실제 투자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ESG가 최근에서만 이렇게 논란이라기보다는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아닌데요. 뭐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오비 맥주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낙동강에다가 이제 페놀이라는 뭐 오염 물질을 이렇게 방류를 하고도 오비 맥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오비 맥주의 계열 회사였던 두산전자가 페놀이라는 오염 물질을 방류를 하고 이거를 숨기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게 환경 오염 문제인데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당시 오비 맥주가 점유율이 엄청나게 하락했고요. 사실상 이 두산이라는 그룹이 오비 맥주를 다른 데다 매각하고 기업 전체의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쳤던 사건으로 저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이거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 제가 이제 기업명을 밝히진 않았는데 아마 이렇게 보시면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ESG를 잘 관리했던 기업은 굉장히 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는 반면에 그걸 잘 하지 못했던 기업은 계속해서 도태되고 있다라는 것을 재무적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사례로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M유업 같은 경우는 희귀 난치병 환화를 위해서 특수 제작 분유를 이익이 나지 않음에도 생산하고 있었죠. 그런데 반대 그 경쟁사였던 N유업은 뭐 경쟁사를 허위 비방한다거나 여러 가지 뭐 오너 리스크에 노출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2012년만 해도 월등히 앞섰던 N유업은 지금 2019년 시점으로 와서는 오히려 M유업에 역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 ESG 하나의 단일 요소로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충분히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증거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좀 이름이 있는 그런 기업들은 ESG를 예전부터 굉장히 잘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요. 뭐 GE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조직을 관리한다거나 MS 같은 경우는 뭐 사회공헌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잘하는 그러니까 PC를 무료로 제공한다거나 또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도 교통 안전 이런 가치들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하고요. 왕라오즈 이거는 조금 생소한 기업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 지진 때 성금을 쾌척함으로써 그것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이어져서 결국은 매출액 증대, 그 다음 시장 점유율 확대로도 이렇게 이어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듯 그러니까 ESG라는 게 단순히 뭐 착한 일이라는 거에서 좀 벗어나고 있고요. 기업에서 이제 인식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착한 일을 하는 회사라기보다는 이제 기회로 계속 보는 거죠. 하나의. 이 그래프를 제가 여기저기서 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좀 중요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과거의 세대보다 현재 지금 주축 소비자로 성장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 그 다음에 G세대 등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여기 지금 그래프가 나타내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ESG라고 하는 그 지속 가능성 요소를 소비를 할 때 얼마나 반영을 하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제품이 더 비싸더라도 ESG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그걸 더 주고, 그러니까 돈을 더 주고서라도 살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지금 과거에 뭐 전후 세대라든가 뭐 베이비붐 세대 이때는 50% 정도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지금 밀레니얼 세대라든가 Z 세대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자료가 2020년 정도의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사를 하면 아마도 더 높은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말은 ESG를 관리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은 앞으로 경쟁력을 잃어버린다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ESG의 중요성을 투자자 측면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ESG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펀드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저희가 하고 있는 ESG 평가 데이터를 활용한 펀드들도 있고, 자체적으로 펀드의 ESG 요소를 반영하는 펀드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주식시장 위주로 흘러가던 어떤 ESG 투자라는 것이 이제는 채권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완전 주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수준이긴 한데, 적어도 유럽이라던가 미국 시장에서는 투자를 할 때 ESG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메인스트림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곧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ESG를 투자에 고려한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투자자라는 거는 성과를 얻어야만 투자의 의미를 갖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그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ESG를 고려한 투자가 그렇지 않은 투자에 비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느냐. 근데 이게 다시 말해보면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중에서 아주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비재무적인 위험을 통제를 조금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기 투자 측면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장기적으로 이 투자를 하는 여러 가지 뭐 기관 투자자라던가 아니면 연기금이라던가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SG를 도외시하고 이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업에 장기적으로 실제 매출액이라던가 이 재무적인 어떤 타격이 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그렇게 뒷받침이 되고 실제 실증 연구 결과도 ESG를 고려한 투자가 훨씬 더 재무적 성과도 긍정적이다라는 것들이, 이건 우리나라에서 한 자료는 아니고 이제 외국에서 연구한 건데 실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투자 기관의 임원들은 정말로 ESG를 이제 뭐 옵션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 가지 당연히 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되는 한 가지 요소로 그냥 가져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91%라고 숫자가 보이실 겁니다. 네. 그리고 빈번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하는 비율이 2016년만 해도 27%에 불과했는데요. 이제는 40%가 넘게 이렇게 빈번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ESG가 기업 측면과 투자자 측면에서 어떻게 중요하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자연스럽게 책임 투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 책임 투자라는 게 뭐냐면, 투자를 할 때 투자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써야 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능한 모든 방법에는 과거에는 이제 재무적인 분석이 주된 어떤 요소였다면, 지금은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주주권도 행사를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주주가치 극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게 책임투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책임투자 쪽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명한 어떤 기관이 있죠. PRI라고 하는데요. PRI는 이 책임투자의 6가지 원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원칙을 보시면, 투자 분석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ESG 이슈를 적극 반영한다. 예, ESG가 1번에 들어가 있죠. 그 밑으로도 뭐 ESG 이슈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라던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ESG와 책임 투자는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책임 투자 규모입니다. 2018년에 나온 자료를 가져왔는데, 지금 전 세계 책임 투자 규모가 약 30조 683억 달러. 그러니까 그 2년 전에 비해서 34%가량 증가를 했고요. 그 중에서는 유럽이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최근에 엄청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27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보자면 아마 훨씬 더 많이 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작년, 재작년 해서 계속 책임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이거보다 훨씬 많이 늘었을 텐데 정확한 집계는 아직 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연금이 주도적으로 이 책임 투자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책임 투자를 어떻게 시행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PRI에서 책임 투자 전략을 7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요. 크게 보자면 이제 스크리닝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 방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어떤 타겟을 해서 진행하는 투자가 있고, 이제 인게이지먼트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리닝은 이제 주로 네거티브, 포지티브, 논 베이스드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쉽고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편한 게 네거티브 스크리닝 방식인 것 같아요.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 뭐 말하자면 담배, 술, 도박 뭐 이런 식으로 사회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되는 그런 종목을 일괄적으로 배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네거티브 스크리닝이고요. 포지티브 스크리닝은 정반대입니다. 우수한 ESG 성과를 보이는 어떤 기업들을 투자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편입시켜서 투자를 진행하는 게 되고요. 논 베이스드는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랑 좀 닮아 있긴 한데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동 강제 노동을 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완전히 배제한다. 혹은 집속탄을 생산하는 회사라면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완전히 배제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 다음 ESG 인테그레이션도 투자자들이 실제로 많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의 어떤 재무적 관점에다가 비재무적 관점을 같이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방식이 정말 다양합니다. 각 그 기관 투자자별로 채택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넓기 때문에 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면 전통적인 재무적인 비중을 약 뭐 60% 정도, 그 다음에 ESG로부터 나온 성과를 한 40% 정도의 어떤 가중치를 두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도 쓰고요. 아니면은 그 앞서 포지티브 스크리닝과 유사하게 각 섹터별로 ESG가 우수한 몇 가지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그들의 어떤 그 투자 성과를 올리는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 다음 테마틱과 임팩트 인베스팅은 테마 말 그대로 몇 가지 테마를 놓고요. 그걸 달성하기 위한 투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게이지먼트는 이제 저희 원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건데요. 투자자들이 주주로서 기업들과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전략입니다. 해외에도 이렇게 ESG 펀드가 열풍이 있다는 걸 잠깐 보여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아까 인게이지먼트 저희가 이제 가장 강조한다고 했는데요. 이제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주주 행동주의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주 행동주의와 행동주의 그 해치 펀드는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차이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해치 펀드, 그러니까 행동주의를 보여주는 해치 펀드들은 굉장히 적대적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 공시, 그러니까 5% 이상을 확보한 이후에 거의 공개 소환까지 가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위임장 경쟁을 거의 나서죠.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하려면 일단 지분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요. 경영진과 싸우는 과정에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주주제한 하려면 당연히 뭐 로펌도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 그래서 국내 기관들은 저렇게 우호적 방식을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와 계약을 맺은 고객사들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조금 구분을 해서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런 식의 관여 활동들은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고 있고 이 사례는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사례가 있었죠. 예전에 그 소버린 펀드에서 SK를 뭐 공격이라면 공격을 했었는데요. 이거 뭐 완전히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 그 당시는 이제 뭐 해외 자본의 어떤 국내 기업에 대한 공격 이런 식으로 봤었는데요. 사실은 그 과정에서 많은 어떤 지배구조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 관여 활동은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정말로 많고요. 굉장히 일관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든 E가 됐든 S가 됐든 G가 되었든 주주 관여를 해서 성공만 한다면 누적 초과 수익률을 높게 보이고 있다라는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여 활동이 가장 권장되어야 될 것 같아요. 투자자 측면에서는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인데요. 스튜어드십 코드는 말하자면 이제 기관 투자자, 타인의 자산을 받아다가 운영하는 기관 투자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7가지 원칙을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이 7가지 원칙만 잘 지켜도 적어도 책임 있는 투자자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도 여기에 가입을 해서 실제로 저렇게 주주 활동을 하고 있고요. 배당이라던가 보수 한도, 그다음 횡령 배임이라던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기업과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 그런데 역시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주 제한까지 간다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 없고요. 다만 비공개 대화 위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에 실제 주주 제한이 많이 활성화된 것으로 저희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제한의 어떤 주제도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그 다음에 주주 제한을 했던 어떤 주체도 다양해지고 건수 자체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저희 그 ESG와 책임 투자에 대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 기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모범 규준 재개정을 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ESG 관련해서도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고 계시고 상당 기업에는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은 ESG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이랑 왜 중요한지를 기업 측면, 투자자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책임 투자에 있어서 주주 행동주의랑 스튜어드십 코드 이렇게까지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발표해 주신 내용 관련해서 저희 그 엄청나게 많이 신청하셨다 그랬잖아요. 한 500분 정도 신청을 하셨는데 그중에 사전 질문을 해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전 질문 중에 팀장님 발표랑 좀 연관된 부분으로 2개의 질문을 꼽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분은 KT의 강태성 님이세요. 그래서 한 1분 정도로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ESG 경영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ESG 경영이라고 하면은 이제 CSR과 상당히 혼동이 조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ESG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사업 전략과 연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KT라는 회사는 통신회사잖아요. 그럼 통신회사에 맞는 ESG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ESG로 접근을 하면은 결국은 비용만 들인 채 끝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 전략과의 연계를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CSR이랑 공통적인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ESG나 CSR이랑 다 비즈니스랑 연관성 있는 부분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답변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디어 건축사 사무소에서 조한문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ESG 인증이 큰 기업에 국한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소규모 기업에도 ES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이제
대형 회사 위주로 ESG 인증이라기보다 이제 평가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투자자 측면에서의 요구가 그쪽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소규모 기업이라 할지라도 결국 ESG라는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신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규모가 작은 기업인데도 ESG 수준을 우수하게 가져가려고 하고 실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기업이 있다면 오히려 투자자들이 먼저 다가설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규모 기업도 ESG를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